지금 한국에서 로비를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거기는 이미 룰이 세팅되어 있고요. 거기서 경쟁사들이 이미 로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가 어렵고 어색하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부를 쿠팡 사례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쿠팡은 사실 개인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 사고인데 쿠팡이 미국 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 미국 정부가 우리가 피해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 정부 간의 대응으로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이게 로비의 경제학으로 봤을 때 좀 잘 작동한 그런 사례로 보시는 건가요?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쿠팡의 로비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다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로비는 그 LDA에 의거해서 로비 데이터가 공시가 되고 그리고 또 정치 후원 역시도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미국에서 이런 대관 역량을 키우기에 상당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충분히 미국 정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작년 25년도 4, 4분기만 해도 한 50만 불 정도의 로비를 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뭐 한 120만 불 정도, 100만 불, 120만 불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로비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로비스트를 많이 고용을 했거나 혹은 로비 자문사를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왕성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팩트는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비 보고서를 보면은 어디에 로비를 했느냐, 어떤 안건으로 했느냐를 보면 뭐 구체적으로 우리를 뭐 구제해 주세요. 이런 프레이밍으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제너럴한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안건들이 로비 보고서에 있고 그 다음에 로비를 한 대상 역시도 뭐 대통령실, 부통령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 정부에 우리가 미국 기업으로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를 청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비를 늘려간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기업이 LDA에 의거해서 대관 비용, 로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미국 기업이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이라는 건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중에도 미국에 투자해서 법인을 세웠거나 혹은 인수를 해서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동일한 규정과 규제 아래에서 로비를 했다면 로비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엔비디아 얘기도 한번 있었지만 와 이게 저게 되네? 수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김영란법 이런 거 좀 다른 거네요. 이 로비랑은 좀 다른.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말하는 로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김영란법은 이제 고위 공무원 분들께 향응을 제공하거나 뭐 식사를 접대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그런 규정은 미국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이걸 윤리 규정 혹은 선물 규정이라고 그래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 혹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한 번에 25불 이상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된다거나 그것도 한 해에 넘어서 100불 이상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정말 성의의 표시 정도 혹은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인사의 표시 정도만 가능한 거지 그 이상의 정말 뭐 향응을 접대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에서는 에틱 룰, 그다음에 선물 규정에 따라서 김영란법과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로비,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청원권을 행사하는 권리는 로비의 영역으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와 유사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제가 그때 워싱턴에서였었나? 네. 보니까 뉴욕이었구나. 커피 2잔에 베이글 2개 먹으니까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가혹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5불이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받아서는 사실 안 되죠. 뭐 우리나라도 김영란법 뭐 3만 원만큼 줘라가 아니라 사실 받지 말란데 할 거면 뭐 3만 원 이하로만은 그래도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도 네. 한국은 3만 원 이하면 그래도 뭐라도 국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미국은 그 정도면 햄버거 뭐 햄버거 간단하게 네. 할 것 같은데. 거의 그런 의미로 해둔 거네요. 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행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할 때 그런 정치인들도 와서 가끔 참가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을 거 어떻게 줘요? 상응을 접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말 핑거푸드라던가 정말 그냥 거기에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것도 통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만 이제 가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의원 측에서 뭐 본인들이 먹은 밥값은 내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상황에서는 거기도 이제 또 후원애들이 있으니까 다 법에 맞춰서 이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핑거푸드를 왜 하는지 다 이유를 몰라. 저는 간편해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니 줄 그냥 알았어요. 왜 자꾸 서서 먹어야 돼? 왜 와인을 들고 다녀야 돼? 이러는데 미국에서 무슨 행사 보면은 다 맞아요. 잔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핑거푸드가 좀 있으면 귀엽게 집어 먹고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탠딩이라는 게 어쨌든 문화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뭐 그 부분까지는 오케이. 그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거고 그 이상을 이제 향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대1로 사주면은 이 계산이 있다고 쳐 보이는데 그냥 어떤 행사를 위해서 간식을 깔아놓은 맞습니다. 거를 내가 얼마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야. 은밀하게 접선을 하는 거죠. 보통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은 식사나 한번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대화합시다를 뭐라고 지 실제로 뭐 식당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친분이 네. 있고 그러게 된다면데 그게 아니면 어쨌든 대부분 이제 공적인 업무들은 본인 집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이제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그게 다 결국에는 로비 데이터에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식당에서 뭐 혹은 이렇게 마치 안 보이는 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비 같은 거를 안 남기면 범칙금 같은 게 있나요? 엄청 세고요. 그게 이제 LDA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규제 안에서 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로비스트들이 본인의 이제 인건비를 신고를 하는데 그게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업무에 몇 시간을 로비를 했고 그 업무에 뭐 오버헤드 비용을 곱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로비를 했습니다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하나 기록에 남고 뭐 나중에 봤을 때 뭐 정말로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빼먹으면은 그거는 다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은 본인 일을 얼만큼 했다를 본인이 맞습니다. 다로. 그게 이것도 누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철학의 차이인데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미국에서 사실은 텍스 네. 뭐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결국에는 본인이 신고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적게 신고하는 사람은 나중에 다 걸려가지고 그만큼 또 페널티 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스트 그러면 네. 얼마 법니까? 근데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럼 뭐 언론에 나오지만 스타 플레이어는 정말 많이 네. 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하우스 로비스트라던가 자문사 로비스트들은 또 그 보상 구조가 다 다를 거고요. 왜냐면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인하우스 로비스트들은 쳐보시면 나옵니다. 워싱턴 뭐 DC에 몇 년 차 로비스트는 미디엄 뭐 샐러리가 얼마야 하면은 다 구글에 나옵니다. 100억 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뭐 제가 그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네, 미국은 네. 우리랑 다르게 네. 이제 직무라는 노동시장이 돌아가고 네. 그 직무별로 어쨌든 미디언 그 페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노동 통계국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 다음에 뭐 연차별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뭐 산업에 따라서 다 페이 그레이드가 다 달라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시장에 맞춰서 돌아가고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100억 원 이상의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있죠. 사람이고 네. 시장에서도 그런 스타 플레이어는 그만큼 받는다 그러면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월가에서도 그렇게 100억 이상 받는 트레이더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충분히 이쪽 시장도 그 정도의 사이즈는 될 것 같아 보여서 근데 이제 월가는 계량적으로 사실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을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이 로비스트 이런 것들은 그러네요, 또. 이만큼의 인풋을 넣어서 이만큼의 아웃풋이 있어. 그거 참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뭐 정말 R&D 역량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혹은 영업을 잘해서 그런 건지 뭐 그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로비스트의 성과를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경제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로비라는 산업의 X값 네. 그러니까 이 로비가 무엇 때문에 실제로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훨씬 더 다양한 논문들과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죠. 한국에도 좀 이런 로비 문화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정착돼야 좋을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사실은 이 책에서도 이제 앞머리에 쓴 것처럼
작년에 이제 쿠팡 사태가 있으면서 작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 우리도 한번 로비에 대한 양성화 법안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테지만 2000년대에 정몽준 전 의원께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뭐 미국 로비 규제나 로비법처럼 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셈법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다루지 않았고요. 지금 한국에서 로비를 조금 더 깊게 봐야 할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거기는 이미 룰이 세팅돼 있고요. 거기서 경쟁사들이 이미 로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가 어렵고 어색하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로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를 역량으로 변화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라던가 혹은 여기에 대한 뭐 인재풀을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사적인 전략,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이 엎어지거나 누가 시비를 걸거나, 이게 당연히 우리가 인수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론전을 또 쓰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인수를 못하게 회방을 하거나, 이게 너무 많아서 와, 이게 분명 뒤에 어딘가 또 돌아가는 세상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게 당연히 내 떡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떡은 없더라. 다 자기가 치열하게 다 노력하고 해서 지키고 받아오고 이러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이 되니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수출이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의 로비스트의 역량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 DC의 커넥션 너무 중요한데, 일단 여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략적인 준비가 사실은 필요해서, 그 다음에 정보가 어쨌든 그 내부에서도 원활하게 공유가 되고, 지금 DC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로비라는, 로비스트라는 또 그 개인 인하우스 혹은 로비라는 직무가, 혹은 대관이라는 이제 직무가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차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결국에는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으로 어느 순간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 이제 다음 주면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유튜브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학적인 페이퍼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서울과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을 썼는데요. 정말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워싱턴 DC에, 그리고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 될 때쯤이면 제가 DC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정말 그 로비의 중심이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다양한 일들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을 좀 쓰면서도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실 로비에 대해서 해석한 건데, 로비스트라는 게 이 거시적인 것만으로는 사실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로비의 세계가. 그래서 다음 후속작으로는 뭐 로비스트의 경제학,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경제적인 유인으로 정말 이 로비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정말 개인적인 궁금증은 이 로비의 언어, 이 로비스트들은 어떤 식으로 언어를 번역해서 정부 관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사람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고 일을 하면서 뭐 다음번 책에는 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때 전인구 이 경제연구소에 또 한번 출연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나오면 웹툰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웹툰도 즐겨보시니까. 웹툰으로 만들어야죠. 네. 웹툰이 했던 얘기 뭐냐면은 책보다 더 많이 알려주라고. 그렇죠. 그게 또 드라마가, 웹툰도 되고 드라마가 또 재밌게. 되고 넷플릭스로 또 나오고.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미국 로비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주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